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와치독 시간이 있죠.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은 아니고요. 한데 이제 지난 10일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계속됐었는데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 어제 저녁 안보관계장관 회의 열어서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이집트가 이제 중재안을 냈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수용했습니다. 하마스는 휴전에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휴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늘 이 와치독 이 시간에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고 기자는 이 무력 충돌 분쟁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저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지만 그냥 태어나는 건 중동이다 보니까 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을 우리가 1967년 이후로부터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1967년 때 이제 휴전을 하면서 지금 웨스트뱅크하고 가자 지구를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멈췄거든요. 예. 근데 가자 지구는 뭐 쓸모가 없으니까 갖다 치고 자꾸 웨스트뱅크라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사이에 있는 그 땅인데 거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 팔레스타인 땅을 인정하면서도 자꾸 거기서 재개발하고 자국민을 그쪽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반란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도 중동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런 그 충돌이라든가 네.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사실 이제 중동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는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분쟁에서 너무나 대놓고 서양 세력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의로 아니고 네. 너무나 대놓고 이제 좀 약간 로비 경제적인 활동으로부터 이스라엘 편을 대놓고 들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네. 이제 중동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반발이 생겼고 그 반발을 이해해서 오늘날이 이렇게 복잡하고 치안이 없는 중동이 탄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금 알파고 기자가 지적해 준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방 중심의 보도, 특히 이스라엘 편에 선 보도들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언론이 이 사태를 보도하면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데 네. 대체로 이제 그 충돌, 이 갈등 이런 용어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양측에서 좀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좀 이 사태의 좀 근본적인 원인을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이렇게 뭐 보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의 이 그 로켓포 발사에 뭐 전투기를 동원해서 보복을 했다. 뭐 이런 보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보복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하마스가 먼저 로켓을 쐈다는 점에서 이 표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사태의 발단을 보면은 아까 알파고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 멀쩡히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대법원이 나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충돌이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명확하게 짚을 수 있는 표현은 좀 아니지 않나, 이 표현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좀 더 다양하고 좀 그 여러 관점에서 좀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언론에 대한 기사를 알파고 기자가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느끼세요? 선생님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중동 문제에 대해서 기사가 나올 때 두 가지 형태의 기사들이 있어요. 하나는 그 기사 둘 다 이제 그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로부터 있었던 이렇게 차이점인데, 하나는 진짜 중동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고 중동에 직접 가서 취재하는 기자들의 기사, 네. 그리고 하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양에 있는 기사를 코피페이스트하는 기자들의 기사.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아, 그래요? 예. 그 하나는 너무나 서양에 있는 기사를 그대로 코피페이스트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흐름에서 좀 그 이스라엘 로비가 영향 미치는 방향으로 기사들 나오고 방금 전에. 그러니까 국제 뉴스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 현장에는 뭐 특파원이 없으니 네. 주로 CNN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차용해서 이제 보도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 그 시각이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군요. 방금 전에 이제 보복이라는 단어로부터 생긴 그런 차이점들이요. 예.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도 너무나 극소수이지만 중동에 갔다 온 적이 있는 현지 언어를 아는 국제부 기자들이 있긴 있어요. 네네. 이제 그분들이 쓰는 기사들을 보시면 오케이 이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로 나름적인 중립적으로 이 기사를 썼다는 그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를 보더라도 어느 방향에서 뭐 또 시선을 어떻게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최대한대로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보도를 해야 되는 것들이 기자의 숙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상근 기자. 네. 아이언돔 부각 기사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 전쟁을 흥미거리로 보도하는 행태로 좀 대표될 수 있는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MBC 보도인데요. 이스라엘 강철 지붕 아이언돔 날아오는 족족 요격 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 이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아이언돔 등 이 4중 MD 이 하마스 로켓 90% 요격 성공 뭐 이런 제목도 있었고요.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돔이 있으니 안심이다라는 취지로 그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 아이언돔이 있어서 부럽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평시에 뭐 국방을 강화하자 뭐 이런 주장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 현재 실제로 벌어지는 전쟁에서 이 전쟁 무기에 찬사를 보내는 보도가 이 자칫 전쟁을 흥미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위험은 좀 여러 차례 제기가 된 바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 90년대 초반에 이제 걸프전 때 CNN이 이 공습을 생중계하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저도 그 영상 기억나요. 네네. 네. 당시에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지만 이 전쟁을 무슨 게임처럼 보도를 하느냐 좀 이런 비판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이제 실제로 그 아이언돔이 이슈가 부각이 되니까 이 팔레스타인 폭격 장면을 이스라엘 주민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모여서 보는 좀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언돔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이 전쟁의 참상을 좀 지우고 또 이제 외교적 해법에 대한 관심을 좀 떨어뜨리는 좀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는가 좀 이런 비판들이 좀 많습니다. 네, 국가 간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랜 역사적인 어떤 특수성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행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단순히 그런 역사를 다루지 않고 뭐 그냥 군사적인 충돌만 부각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장비를 사용을 했고 이 장비의 효능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만 부각하는 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문제도 있긴 한데 저는 이번에 이제 제가 지금 다른 방송에서 여기 왔는데 거기서도 주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었는데 거기 있는 이제 한국 평론가 분이 그냥 이스라엘 정부가 하는 그 대변인의 말만 인용해서 자꾸 덜어내려 했는데 사실 기자라면 양쪽의 대변인도 예를 들어 내일 모레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가 중돌이 있었다면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공식 발언하고 말레이시아 공식 발언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야죠. 네. 이제 그 이 문제가 터질 때만에는 주로 좀 약간 언론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공식 발언이 중심이 돼서 그 주위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언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부족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사람들 항상 그 얘기를 먼저 하마스가 로켓을 발사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는 라마단인데 그 이슬람 사람들한테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성스러운 기간인데 사람들 그 낮에는 다 단식을 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경찰이 와서 자기 합법적인 땅이 아닌 땅에서 남한테 이거 나가라고 하면. 이제 거길로부터 시위가 일어나고 시위가 거지면 그리고 그 시위 장소에도 알락사이라는 성지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경찰이 통제를 했거든요. 네. 원래 사람들 가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맨 처음에 원인 제공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었어요. 물론 다음에는 하마스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문제가 거졌지만 양쪽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쪽만 보여드리면 네네. 언론의 그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인명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특히 이제 비율로 본다 그러면 거의 뭐 이스라엘보다는 팔레스타인 쪽에 훨씬 또 피해가 컸고 거기다가 이제 어린이라든가 이런 민간인들 희생들이 좀 생각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그 언론사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도 여기 폭격
공격당해서 뭐 건물이 무너졌다는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사례가 상당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 지금 당장 알려져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15일이었죠. 그 외신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폭격을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미국의 AP 통신 그리고 카타르 국영방송인 알자지라가 거기 이제 외신 사무실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건물이었는데 네. 이게 12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 좀 비교적 이제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물이어서 여기서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 많이 공유가 됐었어요. 그래서 네네. 굳이 이 외신들이 입주해 있는 이 건물을 이스라엘이 타격할 이유가 있느냐? 뭐 이스라엘은 여기에 뭐 하마스의 뭐 어떤 뭐 장비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 그 이 전쟁의 참상을 보도를 하려는 언론의 좀 그런 취재를 막으려는 행위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게 외신이니까 지금 이슈가 됐는데. 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 폭격으로 거의 뭐 25개의 언론기관의 사무실이 폭격에 이제 파괴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50명이 넘는 언론인이 구타를 당하거나 체포가 됐고 또 기물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지금 외신들이니까 이슈가 되었지 이 팔레스타인 언론들은 사실상 자유롭게 취재도 하지 못하는 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신보다는 뭐 언론보다는 제일 핵심적인 거는 병원들이에요. 병원들도 너무 많이 지금 파괴됐어요. 사실은 전쟁 중에는 병원으로 전쟁 중에는 병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이제 그 병원들도 지금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근데 이제 그 외신 건물이 이제 주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의 그 공식 발언은 뭐냐면 하마스의 국정원 같은 조직이 그 건물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막으려고 우리는 공격했다고 공식적으로 그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언론사가 존재한 것도 사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보면은 그 건물을 파괴하면 관련된 기사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 더욱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우려 섞인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AP는 뭐 알자지라는 그렇다고 쳐고 AP는 이제 전 세계적인 그 통신사이다 보니까 네. 거기가 이제 끊기는 순간 이 사진들이 다 아니면 영상들이 밖에 못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략적인 건물이긴 해요. 국경 없는 의사회는 언론사의 고의 폭격 행위는 전범이다 이런 성명까지 냈다고요? 네, 뭐 우리나라 언론엔 잘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뭐 이런 성명과 함께 이 사실 국경 없는 의사의 건물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다행히 건물 안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 소독실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이제 뭐 대기실이 파괴될 정도로 지금 국경 없는 의사에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이라든가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충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걸 접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요즘에는 뭐 SNS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다양한 뭐 뉴미디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상황이라든가 뭔가 좀 제대로 좀 알고자 하는 정보가 없어서 부족해서 그쪽에 있는 뭐 기자들 아니면 현지 기자들이나 아니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재구성해야 되죠. 한국의 위치, 세계적인 위치가 무엇이냐. 한국이 옛날만큼 그냥 동아시아에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에다가 전자제품하고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네. 이제 KBS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그 조그마한 2만 명이 되는 팔라우라는 작은 나라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특파원들을 박연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소식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네. 이제 받아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나 아니면 세금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는 많은 언론사들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이런 노력들을 더 기울여야 되겠다. 네,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남의 눈으로 남의 사건을 감시할 거예요. 이제 우리 눈으로 세계를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근데 KBS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손상훈 기자는요. 뭐 KBS뿐만 아니라 이제 연합뉴스도 사실 이제 정부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그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설립 목적이 있어요. 그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취지는 그러니까 중앙 언론들이 잘 취재를 하지 않는 그 서울 중심의 이런 뉴스가 아니라 좀 지역 곳곳의 뉴스를 좀 연합뉴스가 뭐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을 그러니까 전달을 하라라는 의미로 이 많은 세금들을 지원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이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 현재 이 지역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들은 없던 상황입니다. 사실 뭐 그 현지에 갔다가 뭐 기자가 이제 잘못되면은 언론사가 그 책임을 다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언론사로서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근데 다만 그 좀 뭐랄까 이제 너무 그 외신이나 이제 SNS에 의존하는 방식의 이제 취재는 좀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알파고 기자 얘기처럼 뭐 우리 스스로 좀 우리 시선을 가지고 특파원이 가서 직접 좀 상황을 전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생생한 것들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기사를 접하거나 아니면 소식을 듣는다고 한다 그러면, 하지만 그 SNS로 소식을 전하는 분들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의지와 진심을 통해서 이제 그걸 쓴다고는 하겠지만 또 거기에서도 이제 약간의 왜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의 좀 이런 활동들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가 많이 좀 얻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SNS를 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인 기자들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고 일반인들이 SNS에다가 어떤 포스팅을 올릴 때 아니면 사진을 올릴 때 그걸 팩트 체크라든가 크로스 체크라든가 등등등 이렇게 언론의 기본적인 윤리를 통해서 필터링해서 올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나온 정보들을 몇 % 정도 믿을 수 있는지를 좀 물음표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SNS 시대이고 아무리 인터넷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박연 나와 있는 우리의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약간 바라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네. 그런데 또 분쟁 지역에 뭐 특파원을 파견한다거나 이런 경우 좀 위험한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뭐 위험하죠. 뭐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일도 있고 뭐 기자라고 해서 폭격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뭐 언론사의 좀 어려움도 좀 이해를 합니다만, 근데 이게 만약 당장 그 현지에 좀 사람을 파견하기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오랫동안 이제 취재를 해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그 시선으로 이 사태를 좀 바라봐야 되는데 네. 이런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 시스템 자체가 좀 그 상당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분쟁 지역을 취재하고 싶어 하는 기자들도 뭐 실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출입처를 뺑뺑이 돌리는 우리나라의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취재 시스템의 특성상 어떤 사람이 그 한쪽에 박혀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연구하고 또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국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현장에도 자주 나가봐야 되고 이전부터 꾸준히 한 곳에 계속해서 뭐 중동이면 중동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2년만 있다가 또 바뀌고 뭐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된다 그러면은 그런 전문 기자를 확보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냥 당장 기사를 써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외신을 보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네.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나라의 그 위치에 따라 그리고 그 나라하고 관계가 있는 나라들에 따라 특파원을 보내주죠. 아니면 뭐라고 그 몇 개 나라는 연합을 해서 하나의 좀 약간 국제적인 통신사를 만들고 그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취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기자들끼리 모이고 협회를 만들고 서로 이렇게 그 정보들을 교환하고 그러긴 해요. 네. 하지만 또 최근에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구촌 곳곳의 소식들을 다 알 수도 없었고 네네. 알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랑 주요 관계가 되는 그런 뭐 대륙이라든가 아니면 나라에 이제 특파원 위주로 파견을 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의 소식은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았었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곳을 다 특파원을 보내서 관리하기에는 그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특파원 대신에 뭐 통신원을 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는 있는데, 앞서 알파고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적인 이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들도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유,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정상근 기자,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미세먼지 정보 살펴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씨와 미세먼지 정보 강혜종 씨입니다.